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조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손해배상 뭐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손해배상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매도인과 매수인의 여러 가지 구제책과 별도로 그리고 병행해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74조의 손해배상의 어떤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익 손실을 포함을 해서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손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실이란 걸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한대로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무한대의 금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입은 손해가 100만 원이다. 객관적으로 구체화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100만 원이다. 그럼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뭐 상대방이 아무리 밉고 상대방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입은 손실이 적다면 그걸 손해배상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손실이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있지 않았을 때에 내가 벌어들이거나 내가 획득했거나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으로 인해서 처한 나의 어떤 경제적 상황, 이것의 차이예요. 이것의 차이. 상대방이 제대로 했다면 나는 100만 원을 벌었을 건데 상대방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50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럼 그 중간에 차이, 갭, 50만 원이 나의 손실인 거고 이 5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할 수 있느냐. 금전적인 부분, 단순한 산정하는 그 부분 외에도 이익 손실 부분까지 넣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취지에서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위반을 한 당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뭐 알고 있는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 봤을 때 내 잘못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이 뭐 얼마구나 이런 것들이 대충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뜬금없이 계약 물품의 매매 계약 대금은 뭐 한 1억 원 정도인데 뜬금없이 손해배상이 뭐 1,000억이 왔다. 그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의 원칙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손실에는 내가 기대했던 이익 손실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거래 시 손해배상액이 나와요. 대체 거래 시. 그리고 76조에는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이 나오고 75조에는 대체 거래 시의 손해배상액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계약 해제가 됐어요.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 후에 합리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기간, 합리 엄청 찾죠. 자, 주어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는 그렇겠죠. 자,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인데 매도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물건을 못 사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줘요. 제대로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대체품 구매를 하는 거고 매도인은 재매각을 하겠죠.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이니까 저 사람이 안 사가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쓸 거 아닌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도 내가 필요하니까 주문을 했잖아. 근데 저 사람이 제대로 된 걸 안 만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면 이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겠죠.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여기서의 매수인이나 여기서의 매도인은, 이 사람들은 계약 대금과 대체 거래 대금의 차액뿐만 아니라 74조의 해수 가능한 기타 모든 손해배상액을 해소할 수 있다. 자, 여기가 두 가지가 돼 있죠. 대체 거래 대금하고의 차액, 이거 하나, 74조에 따라 해수 가능한 기타 모든 손해배상액. 이 74조에 따라 해수 가능한 기타 모든 손해배상액이란 거는 결국 여기 위에 있는 손해배상액 산적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이 손해배상액에는 뭐예요? 내가 실제로 입은 손실하고 이익분, 이익 손실분, 이걸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질적인 손실에 이익 손실분에다가 뭘 더하냐, 뭘 더하거나 빼냐, 대체 거래 대금의 차액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거래의 대금과의 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체 거래하고 왜 차익이 발생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나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매수인인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성능은 비슷한 물건을 만듭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100원에 팔고 B라는 사람은 120원에 팔고 C라는 사람은 150원에 판다고 칩시다. 성능이 비슷한 물건이라고 쳤을 때. 그럼 난 누구로부터 물건을 사죠? A한테 물건을 사겠죠. 제일 싸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제대로 물건을 못 만들어줬어. 그럼 대체 거래를 찾아야 되겠죠. 급하게 또 찾죠. 그러면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거에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기가 어렵겠죠. 대체 거래니까. 당장 급해서 빨리 사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A하고 맺은 계약보다 필연적으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자, 내가 매도인의 입장이 돼봅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가면 좋은데 이 사람이 안 사가. 그럼 난 처분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떨이를 해야 돼. 물건을 떨이로 파는데 비싸게 팔 수 있겠어요? 떨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매수인하고 계약을 한 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상황이면 정말 땡큐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매수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100원에 팔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대금 지급이 안 돼가지고 물품을 어떻게든 처분을 하고 그러니까 세일을 해가지고 덤핑을 하든지 해가지고 팔아 제껴야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100원에 팔 수 있겠냐고. 70원이나 80원이나 가격을 낮춰서 처분을 하는 거지. 그냥 눈물의 재고 처리를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면 원래 내가 기대했던 대금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100. 근데 이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아까 손해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내가 처음에 정상적이었을 때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어떤 사고나 이벤트가 발생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의 갭 차이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7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가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과 대체 거래로 인해서 감소된 나의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기대 이익이나 희망 이익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에 더해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어요. 시가. 이것도 대체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계약 해제되고 물품의 시가가 있어요.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75조 앞에 대체거래 관련된 거 있죠. 그거에 따라서 재매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75 여기 있죠. 요 단서가 있죠. 75조에 따른 요거 안 할 때. 그거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75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액 계산하면 되죠. 근데 75조에 따른 대체 거래를 안 한다고 쳤을 때 그때는 계약 대금과 계약 해제 시 시가입니다. 계약 해제 시점의 시가. 그것의 차액을 뭐에 더해서 74조에 따라 해소 가능한 기타 모든 손해배상액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손실,
기대 이익 그리고 시가하고의 차액 이거를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받아놓고 계약 해지해요. 그 경우에는 뭐 이제 나중에 물품의 하자나 물품의 어떤 본질적인 위반, 물품의 어떤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계약 해지를 선언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계약 해지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물건 받은 그 시점, 인수시 시가를 적용한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지만 뭐 그 시점의 차이가 벌어지면 시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가라고 했는데 우리 뭐 횟집 이런 데 가면 간혹 뭐 이렇게 아주 귀한 생선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가격표가 시가가 있는 거죠. 마켓 프라이스. 그런데 이 시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물품의 인도가 행해졌어야 할 장소의 지배적인 가격. 물품 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 인도하는 그 장소의 시가. 시장 가격. 근데 그 장소에 시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송 비용의 차이를 감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물건의 가격이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해외 직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외 직구할 때 아마존 이런 데서 사면 사실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구매 대행 업체 이용한다고 칩시다. 제가 최근에도 구매 대행 업체 이용해가지고 물건 산 게 있거든요.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5를 샀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어요. 어렵게 구했는데 그 충전하는 어댑터, 충전하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충전 잭이라고 하나? 그 충전 다이라고 하나? 뭐 충전대라고 하나? 뭐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일본 거를 샀어요. 그러니까 일본 거는 그 여러분들 왜 컨센트가 우리 한국은 220V라서 동그랗죠. 근데 일본이나 유럽은 이렇게 11자형으로 된 컨센트 있잖아요. 그거를 샀어요. 그 상관없죠. 어차피 가져와가지고 젠더 꼽으면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원래 일본에서 직접 샀으면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인데 구매 대행 업체 통해 가지고 통관해 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오니까 거의 제가 한 5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샀거든요. 왜 가격 차이가 2만 원이나 발생해요? 운송비 차이지, 운송비. 물론 통관인데 어차피 이게 물품이 하나고 소액이고 자가 사용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냥 사실상 구매 대행 수수료와 운송 비용이 2만 원을 먹은 건데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샀을 때랑 한국에서 샀을 때의 가격 갭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시가가 있으면 그 지점에 그 장소에 시가 마켓 프라이스가 있으면 그걸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 장소에 마켓 프라이스가 없으면 다른 지역하고 그 장소하고의 운송 비용이나 부대 비용을 계산을 해서 시가를 역추적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그다음에 손해 경감 의무 77조 77 기억이 남죠? 자, 기억이 남지만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니에요. 계약 위반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 손실 포함해서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어. 난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야. 그러면 그 물건을 뭐 버려도 되나요? 그 물건에 불이 나면 불구경해도 되나요? 아니죠. 손실이 발생했다 해서 상대방이 그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서 내가 그 물품의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내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계약 위반이나 이런 거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거래 당사자, 사적 계약을 하는 당사자로서의 어떤 신의 성실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줄이고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자도 묻니다. 시간경과, 기간경과 이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4조부터 75조, 76조, 77조에 이르기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부분을 여기 7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거겠죠. 대체 거래하고 시가에 대한 부분. 여기 산식으로 제가 써놨어요. 산식으로. 기본적인 손해배상액은 뭐예요? 기본적인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이 입은 손실, 그러니까 그 계약 위반의 결과에 의해서 입은 손실과 이익, 이게 이제 더해지는 건데, 만약에 대체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매수인의 경우에는 대체품을 사와야 되니까 이게 대체품이 비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품의 가격에서 계약가를, 이게 쉽게 말하면 120불이고 이게 뭐 100불이라고 쳤을 때 계약가 뺀 다음에 74조의 추가 배상이에요. 이 74조의 추가 배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입은 손실에다가 이익분, 기대이익, 실내이익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매도인의 경우에는 내가 떨이를 해야 되니까 계약 가격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74조의 추가 배상액을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대체 거래 안 하면 뭐랑 계산한다? 시가랑 계약한다. 시가랑 계산한다. 자, 이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네요. 편집 실수. 자, 79조 보겠습니다. 79조.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계약 위반을 한 사람이라면 계약 위반에 따른 자신의 행동에 따른 상대방이 입힌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게 면책돼요. 그러니까 안 물어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자, 당사자 일방은 의무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 이게 뭐예요? 내 통제를 벗어났다. Beyond control. 그러한 장애에 기인했다는 점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장애나 장애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내가 그거를 도저히 뭐 예측했었다면 내가 대비를 했겠지. 대비하지 못했어. 그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Beyond control. 뭐 대표적인 Beyond control이 뭐가 있을까요? 불가항력,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당사자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용된 제3자, 직접 한 게 아니고 고용한 제3자가 불이행을 했어요. 그 경우에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그 책임이 면제해야 된다. 내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뭐 창고업자하고 뭐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3자를 고용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근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럼 나도 면책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 어떻게 된다?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되고, 당사자가 고용한 제3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된다?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계약 책임이 면책되고 한다면 당연히 고용된 제3자도 면책이 되는 거예요. 고용된 제3자가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면책되면 당연히 당사자도 면책되고, 뭐 이런 경우이죠. 이 규정에 의해서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동안의 기간에만 효력을 갖는다. 이 불가항력 같은 것들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자, 불이행의 당사자는 장애와 그것이 자신의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통제해야 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뭐 뭐 아무튼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상대방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해야 되고, 그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게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뭐다? 도달주의다. 도착시켜야 된다. 발송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착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본조의 규정은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청구 이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행사하는 거 방해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하겠으나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 추가 기간 지정이라든지 대체품 인도 청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할게. 근데 이행은 해. 끝나고 나서 이 사항이 종결되고 나서 이행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채권자가 야기한 불이행.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불이행이 내 잘못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원인이 굳이 따지고 들어보니까 내 잘못이야. 내가 자초했어. 그러면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해서 블레임할 수가 없는 거겠죠. 당연한 거죠. 합리적이고 당연한 입장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9조와 80조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그래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비욘드 컨트롤인 상황에 대해서 이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점이고, 뭐 여기는 제가 텍스트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통제할 수 없었어야 되고 예측할 수가 없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었으면 대비해야지. 그렇죠. 태풍이 뻔히 오는 게 일기예보로 보여요. 그럼 대비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제 불가능, 예견 불가능 이런 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꽝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이행이 당사자가 아니라 이 당사자가 고용한 어떤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당연히 뭐 그 사람이라고 해서 뭐 별수가 있나요? 뭐 똑같은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통제 불능의 상황이었다면 그 사람도 면책 나도 면책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 부분은 계약 의무의 소멸과 반환 의무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이제 해제됐어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미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의무 제외하고, 왜냐면 이건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양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로부터 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가 되면 서로 간에 이게 정산해야 되는 손해배상 이거 해야 되는 부분 빼고 매도인은 뭐 물품인도, 매수인은 뭐 대금 지급 이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거죠. 왜?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자, 그래서 해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떤 계약 조항이나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기타 모든 계약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계약 해제가 됐어요. 매도인은 물품 인도할 필요 없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는 남았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 위반의 책임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어떤 분쟁 해결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됐다고 해서 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항도 효력을 상실시켜 버리면 이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뭐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냐면 계약 해제나 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항들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중재 조항이에요. 양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그런 조항이, 중재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갔다.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그럼 이 계약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중재 조항도 효력이 상실되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는 되더라도 그 계약 내용 중에 양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거는 그대로 유효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이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약의 전부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계약하에서 자신이 이미 공급했거나 아니면 대금 지급했던 거에 대해서 돌려달라. 계약 해제됐으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로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뭐 그렇죠. 동시이행을 해서 서로 간에 정산을 해야 되겠죠.
자, 82조입니다. 반환 의무 불능과 계약 해제. 자, 매수인이에요. 여기는 딱 주어가 한정되어 있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물품을 계약 해제됐으니까 정상적으로 복구시켜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뭐 쓰거나 뭐 이런 경우이죠. 뭐 사용을 했거나. 자, 그런 경우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똑같이 물품을 좀 써놓고 새거로 바꿔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블랙 컨슈머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 해제 선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82조 2항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물품을 반환하거나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매수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매수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는 행동을 한 거고 부자기는 행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뭘 한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뭘 안 해서도 아닌, 매수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검사의 경우, 물품 검사하려면 뭐 열어봐야 되거나 뜯어봐야 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면 성분 분석을 해야 되면 일부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하는 때 이전에 물품의 전부 일부가 이미 매수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매각되거나 사용 도입되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사하기 이전 단계에서 정상적인 어떤 거래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문제를 삼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82조의 1항에 있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계약 해제 선언을 할 수 있다. 대체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83조 매수인의 해제권 상실과 기타 구제권 보유. 매수인은 앞서 82조 이거 있죠, 이거 요 내용, 요거 내용과 관련된 계약 해제를 선언하는 권리 또는 대체품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못해도 뭐 할 수 있다,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84조 이자와 이익의 반환. 자, 대금을, 여기는 주어가 매도인이에요. 82조에는 주어가 매수인이었죠. 84조에는 주어가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은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계약 해제가 된다라고 쳤을 때 매도인은 뭐예요?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물건 파는 사람이니까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매도인은 이자도 같이 돌려줘야 된다.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간은 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재무관리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기간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으면 기간 경과 이자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 반환해야 된다. 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전부 일부로부터 취득한 이익도 반환해야 된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물건이 잘못돼서 돌려줘요. 이거는 이제 매수인이죠. 매도인은 돈 돌려줄 때 이자도 돌려줘야 되고, 매수인은 뭐도 돌려줘야 되냐면 물건을 반환할 때 뭐도 돌려줘야 된다? 수익.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익도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왜?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계약에 근거해서 나한테 온 이 물건은 원래는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물건. 그러니까 이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은 나한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기속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뭐 그래서 매수인이 이제 물품의 일부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대체품 인도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 취득한 이익이 있다면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81조, 82조, 83조, 84조는 결국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계약 해제 시에 이제 서로 간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우리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매듭 짓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81조 의무가 소멸되고,
돌려줄 거 돌려주고, 못 돌려주면 계약 해지 못 하는데 뭐 그 책임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 나뉘고. 그리고 설사 못 돌려준다 하더라도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건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면 이자도 돌려줘야 되고,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면 그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도 돌려줘야 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84조까지 볼 수가 있었고요. 85조, 86조, 87조, 88조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 간단해요. 매도인이 물품을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매도인의 물품 보관 의무고요. 85조는. 86조는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예요. 내용은 깁니다만 별로 그렇게 크리티컬하거나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매수인이 물건을 안 받아가요. 인도 수령을 안 해요. 그러면 매도인이 계속 물건을 들고 있거나 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인이 물건 받아가야 되는데 안 받아가. 원래는 여기 이 시점부터는 매수인 물건이야. 근데 매도인이 들고 있어. 그러면 매도인은 이 물건을 그냥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보존 조치를 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돈으로 한다? 매수인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86조를 볼까요?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입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물품을 거절하기 위해서 계약 또는 협약에 따른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자 해요. 그러면 매수인은 일단 물건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물품을 받은 상황인데 이제 인수를 거절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이미 받은 물건을 버리거나 뭐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도 물품 보존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어차피 이거를 인수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86조 2항은 매수인 앞으로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이미 처분하에 적치된 경우에, 근데 이때 매수인이 물품 거절을 하는 권리를 행사해요. 그러나 물품을 그렇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처분할 수는 없겠죠. 일단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물품 거절을 하더라도 내 물건 아니니까 내가 이 물건을 받아갈 건 아니지만 저 사람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상관없어 그냥 버리면 이게 상도의상으로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 갖고 있다가 뭐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금 지급이나 뭐 이런 것들 불편함이 없다면 일단은 매수인은 물품을 킵을 하고 있고, 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하거나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7조, 88조, 그리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지금 앞에서 봤던 내가 뭐 계약 해지하는데 뭐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물품을 안 받아가서 갖고 있거나 물품을 인수 거절할 건데 내가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보존해야 되는 그 경우에는 창고에 보관하고요. 제3자의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찾아가지도 않고 보존 비용을 주지도 않아요. 저 사람 돈으로 내가 물건 갖고 있으면서 킵하면서 보존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해. 저 사람이 돈 안 줘. 그러면 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할 때는 상대방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보존 비용 안 줘서 내가 팔아먹는다. 이렇게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 있죠. 급속하게 변질되기 쉬운 거. 이런 거는 당사자는 매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는다든지 냉동 보관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팔았어요. 팔면 내가 그 보존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빼고 돌려줍니다. 잔액 반환합니다. 내 돈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물품 보존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노력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제하고 남은 돈은 네 돈이니까 가져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물품의 매각 제88조입니다. 그래서 85조, 86조, 87조, 88조는 계약이 해제되고 나서 물품이 중간에 봉 뜨잖아요. 이거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존하느냐, 처리하느냐, 뭐 그런 조금 사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 규정이고, 여기까지가 CISG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CISG가 뒷부분이 있어요. 88조, 89조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이라기보다는 이 협약의 가입이라든지 협약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내용들을 뺐습니다. 저는 포커스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 매매, 그리고 물품 매매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 권리, 뭐 구제, 그리고 공통 규정 이런 것들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CISG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강의 자료는 좀 더 준비를 했는데 뭐 중간고사 이후 첫 타임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서 강의를 끊고 다음 주 강의에 이제 무역계약의 어떤 법리, 이거는 내용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은 책에는 내용이 많은데 사실 이게 뭐 상무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배우는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한 주 정도 정리하고, 인커텀스, 그리고 인커텀스도 여러분들이 무역학 개론이나 국제상무론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계약론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무론이나 계약론에서 조금 다르지 않은 좀 더 심도 깊은 CIF나 FOB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후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역계약의 종료까지 그래서 기말고사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남은 학기가 남은 수업 내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이번 주는 뭐 중간고사 다음 주니까 과제는 다음 주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